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슈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사실 이 수석 부의장은 민주세대의 상징이기도 한 인물이신데 지사님과도 인연이 깊으시죠? 그럼요. 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노무현 국회의원이 초선 의원 시절에 제가 노무현 의원 보좌관이었고 이해찬 의원 보좌관이 유시민 선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초선 의원으로서 노동이 삼총사로도 유명하셨고 그 노무현 대통령은 50 청문회로 이해찬 의원님 광주 청문회로 국민들의 별이 됐었는데 그 뒤에 두 분의 인연은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총리 멋진 만남이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이해찬 총리도 저희 곁을 떠났네요. 많이 아쉽고 좋은 나라 가서 정말 질풍노도처럼 사셨는데 행복하게 사시기를 영면을 빕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합당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 아주 그냥 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지사님은 합당 예상하셨습니까? 언젠가는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조금 빨리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언젠가가 6.3 지방선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 결국은 양당의 정치하는 주체들이 결국은 합의를 해내가고 당원들의 결국은 이 합당이라는 게 동의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아마 잘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안 그래도 과거에는 사실 3당 합당이라던가요.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질 때도 보통은 그 당시에는 당대표의 결단이란 걸로 표현이 될 정도로 사실은 일반 당원들의 의사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번에 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아직 진행 중이지만 또 초반이긴 하지만 당대표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사전에 물밑 대화는 조승래 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사전에 물밑 대화는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물밑 대화가 두 당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청와대가 근데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하면 그건 적합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결국 네. 양당 간의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 근데 그게 아마 지도부 전체에 깊이 있게 대화가 진행됐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결과는 당원들의 뜻대로 될 거예요. 이제 민주당은 당원 주권 시대가 확실히 열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진행 과정 며칠간의 걸 보면 뭐 다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최고위원 중에서 세 분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셨고 또 최고위원 중에 평당원 출신인 박지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권리당원만 150만 명, 일반 당원은 5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당원층이 두껍다. 온라인 통해서 집단 지성 실시간으로 작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공개했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내부에 어떤 대화가 진행됐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차피 조국 혁신당도 내부 논의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결국은 합당을 하게 되면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공론화되고 그 과정에서 아마 당원의 저는 뜻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주말에 여의도 당사 앞에 지금 합당 반대 시위가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뭐 보도를 봤습니다. 저도 이제 커뮤니티까지 직접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문을 얼마나 힘들게 쫓아냈는데 다시 함께할 수 없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합당 반대를 주로 친명계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민주당이 뿌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 모두가 하나로 결국은 뭉쳐 있을 때 결국은 힘을 발휘하는 거고 다만 진화하는 과정은 틀림없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진화하는 과정은 있지만은 점차 우리가
일종의 한강 이런 거 보면요. 저 강원도에서 이제 물이 합쳐지잖아요. 네. 또 한강하고 북한하고 합쳐지잖아요. 나중에 임진강하고 합쳐지잖아요. 그러면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건데 그러면서 항상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주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과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혁신이 더 많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오늘도 지금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에서 총회를 연다고 하고 또 그런 관련된 여러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뭐 전당원 어차피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으로 가는 흐름으로 그렇다고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보신다 이런 얘기시죠? 민주당은 민주정당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은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당원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 당원들이 저는 일치된 의견으로 빨리 나는 투표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지금 1인 1표제를 놓고도 사실은 2월 초인가 지금 중앙위 투표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당내 어떤 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대략 어떤 식으로 가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일단 아마 당원 게시판은 와글와글 할 거고요. 아마 의원들별로 각급 단위별로 아마 회의 단위별로 아마 네. 회의를 해 나가면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1인 1표제가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당내 여론조사는 끝났고요. 이제 실질적인 절차가 사실은 중앙위 투표인데 안 그래도 진즉부터 이 중앙위 투표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합당 추진권으로 더 그런 성격이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인 1표라는 것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한 지구당에 대의원이 한 20명 뭐 이랬거든요. 지금 뭐 당원이라는 게 몇만 명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달리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거는 지금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 결국 가야 될 길인데 그것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강북구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그런데 이 적용을 이번 당대표 선거 8월 당대표 선거는 뭐 단서를 달아서 그때를 제외하고부터 하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결국 정치적 타협의 지점이라고 봐요. 근데 당원의 입장으로 보면은 네. 1인 1표 강북구 의원 말이 맞겠죠. 1인 1투표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과연 이게 언제부터 적용해야 될 건가는 그건 사실 정치적인 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오랜 정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합당을 할 때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갈등 중에선 공천 갈등이잖아요. 이게 네, 또 네, 네. 지방선거가 이제 130일도 안 남은 상황이라서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조율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정치가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나는 수면 위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공천 갈등도 마찬가지고. 네. 왜 합치냐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이 없고 집 걱정 없이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이유잖아요. 흔히 여기도 보면은 정당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잡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권력을 잡으면 뭐를 할 거냐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는 기본 사회를 본격적으로 밀고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 네. 이런 개념을 쓰셨는데 주거, 보육, 돌봄, 의료, 뭐 디지털 이용권, 에너지 사용권 이걸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위원회하고 그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사회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고통받는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도 난리잖아요. 그럼 밤을 새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일자리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를 난상 토론을 하고 적어도 합당을 할 때는 적어도 한 10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 대한민국 정치는 양당이 만나면 무슨 한 장짜리 얘기 서로 발표하고 며칠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독일 같은 데 보면 막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 정도군요. 정책적 보고서를.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정치가 존재하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거라면
말한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위원회 기본 골격과 조국 혁신당의 사회권 이 문제를 밀도 있게 해서 그거를 발표할 때 국민들이 아, 저 사람들은 저래서 합당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내 삶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야 국민들의 설득이 되는 거고 그래야 합당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합쳐가지고 우리가 몇 대 몇으로 하고 뭐 그게 국민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은 화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이 수긍이 가는데 또 당내 이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당명이라던가 이런 거에 관심이 또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양당이 원만하게 그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될 조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조건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의 지지도 받기 어렵고 네. 결국은 합당도 쉽지 않을 거다고 봅니다. 아, 그런 식으로 가게 네. 되면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별 뭐냐면 제로섬 게임의 그들의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통합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권력을 갖는 거고 또 국민의 삶을 바꿔줘야만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합당 지분 얘기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간표가 130일이 안 남은 상황에서 합당을 하겠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양 당에서 이 합당을 위해서 뭐 일종의 주비위, 준비위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근데 각 당에서 일단 당내 또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믹스앤매치가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네. 거기서 각 단위별로 토론을 하고 네. 거기서 어느 정도 걸러지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논의 테이블이 구성될 텐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오픈된 거 하고 또 우리가 또 별도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사실은 이 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밤새 토론을 만약에 7박 8일 동안 한다고 해야 국민들이 더 동의하지 않을까요? 네. 자, 지금 그 양당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혁신당과의 합당을 2달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민주당이란 큰 생명체 안에서 혁신당 DNA도 잘 섞일 것이다. 합당 과정에서 지분 논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일 것이다. 이 DNA라는 게 앞서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 가치, 정책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제발 그러기를 바라죠. 제발 그러기를 바란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아니죠. 생각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네. 보면은 이 정치권의 눈높이로 정치를 하는 거하고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거하고 자꾸 보면 이 안에 있다 보면 정치권에 있다 보면 자기 논리에 빠지거든요. 전 국민들을 보고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네. 조국 혁신당도 사실 그 전날에 DNA 보조는 물론 확대돼야 한다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정치권에서 때 아닌 DNA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궁금한 게요. 이 합당의 형태는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세요? 당대당으로 되는 건지 그래서 당명도 바뀌는 건지. 근데 사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뭐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 흡수합당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짜 진짜 그런 형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네. 예. 결국은 합당하는 이유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합당하고 나면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노력하면 나머지는 풀릴 거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양당의 합당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걸 국민의 지지를 얻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합당이 이루어질 거고 지분 싸움이나 이런 걸로 하면 어려워지고 그렇겠죠. 그런 모든 것은 아마 민주당은 그 당원이 진짜 한 150만 수백만 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난 그것이 보편적 지혜와 그 컨센서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오늘 아침에 여러 보도들을 쭉 보면서 과거의 합당 후의 지방선거 또는 총선에서 승리했는지를 좀 분석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보면 생각보다 선거에서 기대했던
그 결과가 나온 게 많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합당이라는 게 뭔지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혁신당은 이른바 진보의 세빙선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뭐 차별금지법, 사회권 입법화 등등을 공론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 두 가치가 어떻게 잘 융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유권자들이 과연 그거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의 길을 가는 거는 통합의 길을 가는 거는 확실히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향한 그 힘찬 발걸음도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기본적이라고 보고 그 길을 도와주는 것이 민주당에 가야 될 길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러나 당에서 이번 논의를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를 추진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사회권을 얘기한다면 그 국민의 삶에 천착하기를 정말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가치가 충돌하기보다 융합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융합을 해야 결국은 미래가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당이 합당을 지금 추진을 하니까 이제 야권에서 보수 야권에서도 선거 연대만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사님께서는 야권 쪽에서의 움직임도 좀 일단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한 결별을 하지 않고는 그 어떤 연대를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상호 전 수석이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랬군요. 네. 일단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네,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수석직을 사퇴했다고 하고 굳이 출연하셔서도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조만간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출판기념회에서 두 분이 만나셨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만나셨습니까? 강릉에서 만났어요. 아, 강릉에서요? 네. 두 분 간에 혹시 뭐 어떤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가셨을까요? 어쨌든 이번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필요하고 또 강원도는 그 이번에 5국 3특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그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무늬만 특별하다. 뭔가 그런 얘기가 강원도에 많죠. 전기가 진짜. 있어야 되겠다. 예. 이런 얘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질문했었고요. 지난해부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사님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강원도 지사 출마를 하라는 그 주변에 그런 권유, 연락 많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강원도 지사 출마 계획 밝히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도 좀 많이 놀라고 있는데요. 강원도민들이 제가 출마를 하겠다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너무 높은 지지, 어떤 조사 보면 막 49.5% 막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네. 저도 놀라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강원도민들이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저를 도와주셨는데 저도 사실 강원도에 저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좀 당당해야 되잖아요. 여러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말씀을 들으시는 단계인 건가요? 네. 언제쯤 그러면은 좀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 끌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설 연휴 전에는 설 연휴 전에는 결론을 네. 내야 되겠죠. 결론을 내리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어제죠. 기획예산처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를 했어요. 네. 지명 철회가 벌써 두 번째잖아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요. 지명 철회는 잘 하셨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명 철회 잘하셨다고 보고요. 지명 철회 전에 제가 이혜훈 후보자가 먼저 그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게 저는 맞았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의 기준을 확실하게 갈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청문회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점 왜냐하면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검증이 부실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사실은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많아요.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에 써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거기에 불법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되거나 FBI에서 수사 의뢰로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그런 과정의 제도적인 보완 하나 하고 네. 미국처럼 아예 이 개인의 비밀, 개인의 이 신상 문제를 별도로 하는 청문회와 국민 앞에 나왔을 때는 적어도 정책적인 청문회를 해서 그래야만 장관이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의 비공개 청문회처럼 거기엔 철저히 달아주고 그리고 본인의 조사를 분명히 해서 잘 거짓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장관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장관이 되면은 그 부사가 영이 쓰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도 보수 국민 통합을 향한 이런 그 내각 기용은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청문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만 나온 장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인사 관련한 청와대 책임론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게 청와대에 있어 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뭐 그 집의 가족의 사생활이나 이거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을 할 때 그런 점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국세청의 탈세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정도를 하게 되지. 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조사 권한이 있도록 그리고 미국처럼 그리고 거짓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경제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코스피가 이제 5천선을 지난주에 장중이지만 돌파했고 그렇지만 사실은 특정 종목 쏠림이다 이런 얘기도 뭐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 예전부터 스타트업 벤처 활력을 위해서 코스닥 3천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코스닥 3천이 민생 경제 회복의 진짜 지표라고 주장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일부 소수에만 쏠리는 건 미국도 그래요. 빅테크 7개만 그러거든요. M7이라고 하니까요. 그 네. AI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네. 반도체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코스닥 3천이 왜 필요하다고 보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를 극복할 때 4만여 개 정도가 벤처가 나왔거든요. 네. IT 벤처. 네. 이때 네이버, 카카오가 나왔고 젊은이들이 대거 고용이 됐거든요. 결국은 신경제, 혁신경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코스닥이거든요. 그리고 과거 2100포인트도 넘은 적도 있었어요. 코스닥이. 그래서 IMF를 넘어간 거죠. 저는 이제는 코스닥 3천을 향해서 저는 도전을 해야만 수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혁신 경제로 나아간다고 저는 확신하죠.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국제 정세가 또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주식에도 네.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의사 네. 재확인하고 아부다비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또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죠. 네.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만남이 정상회담이 현실화돼서 우크라이나 종전 등의 상황이 이제 전개될 경우에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까지 우리와 관련된 안보 정세까지 요동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올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저는 올해 내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트럼프와 푸틴의 밀월 시대의 그 나비 효과는 한반도로 넘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올해 정도는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야 한반도가 평화의 길을 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공통의 이해관계는 북극 항로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북극 항로 계획도 같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린란드하고 알래스카 아플자 북극 항로는 북한 앞바다를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부산이 또한 이 해양 수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큰 틀의 인류 문명사의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이 하나로 만드는 게 북극 항로인데 올해 저는 세계사의 한 전기를 이루지 않을까
그리고 또 희망하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광재 지사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 기후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원방송 의뢰로 올해 1월 1일, 2일 강원 특별자치도 만 18살 이상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1대1 가상 대결에서 이광재 전 지사께서 49.5%, 김진태 현 지사가 37%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였습니다. 잠시 후 품격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